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동안 우리 신문, 방송, 뉴스들이 우리나라 기업 한수원이 체코 원전 공사를 땄다. 아무튼 그 소식으로 시끌시끌했습니다. 여기서 잘 되면 그러니까 내년 초에 가서 최종적인 계약자로 선정이 되고 그 공사가 순조롭게 한 1, 2년 진행이 된다면 그 주변에 있는 불가리아, 루마니아 이런 나라들로 연결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 원자력 하면 다 탈원전이었거든요. 원자력 안 한다.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강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탈원전 정책이라고 하는 걸 했고.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원전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지 사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원전 붐이 불고 있는데 원전 르네상스라고 하더라고요. 왜 이와 같은 변화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공부도 좀 하고 이러면 이제 멋있는 걸 추구하잖아요. 그 지식인들 사이에서 원자력 발전, 이거는 굉장히 나쁜 무엇인 거죠. 인류에게 해로운 무엇. 이런 이미지를 매우 강하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새로 원전을 짓지 않는다 이건 말할 것도 없고 이미 가동 중인 원전도 가급적 빨리 가동 중단하자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미국, 독일, 일본 다 이랬죠. 문재인 정부가 했던 탈원전 정책도 전 세계적인 이와 같은 추세와 궤를 같이 했던 겁니다. 사실은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나라는 탈원전이 좀 늦었던 거예요.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원자력 발전소를 새로 지어왔기 때문에 말이죠. 자, 왜 이렇게 세계는 원자력 발전을 싫어하게 됐을까? 네 가지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방사능에 대한 공포죠. 가장 최근 2011년 3월 일본에서 그 사고가 난 거 아닙니까? 태평양에서 진도 7.3 지진이 터졌고 그로 인해서 대형 쓰나미가 몰려왔고 후쿠시마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 노심이 녹아내렸고 그로 인해서 방사능이 누출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한테만 트라우마인 것이 아니고 일본은 더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일본은 그 사태 이후로 상당수의 원자로의 가동을 중단을 했습니다. 사실 일본은 원자로가 굉장히 많던 나라예요. 왜냐하면 미국이 2차 대전 이후에 그 원자력을 폭탄이 아니고 이걸 가지고 비즈니스로 만들자 해서 원자력 발전이 시작이 된 거고, 그리고 미국이 가장 공을 많이 들여서 그 원자력 발전소를 팔았던 나라가 일본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에는 원자력 발전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 사고가 터졌잖아요. 그걸 도저히 계속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원전 가동을 다 중단을 해버렸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여기에 이 빨간색이 원자력 발전 양이에요. 얼마를 발전을 했는가. 그리고 파란색 그래프는 가동 중인 원자로의 숫자, 이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201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쫙 떨어지잖아요. 거의 제로가 되잖아요. 두 그래프가 다. 그러니까 다 문을 닫은 거예요. 근데 일본만 그래요? 다른 나라도 다 이제 원전이라면 공포가 생겼기 때문에 다 비슷한 방식으로 대응을 했던 것이죠. 근데 사실 이 원자력 발전소 사고의 원조, 미국하고 소련입니다. 첫 번째가 1979년 미국이죠. 펜실베니아주에 그 강이 있는데 거기 쓰리마일 아일랜드라고 하는 거기에 원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원전 냉각 장치가 고장이 납니다. 이게 다 이 냉각 장치가 늘 문제이거든요. 왜냐하면 원전이 그 핵 분열을 하면서 거기서 엄청난 열이 나오잖아요. 그 열을 가지고 물을 데워서 수증기를 만들어서 그 수증기의 압력으로 발전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뜨거운 거예요. 그걸 잘 조절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가끔씩 그렇게 사고가 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979년에 미국에서 원자로가 거기서 사고가 난 거예요. 냉각 장치에 문제가 생겨서. 그 원자로가 5중 방호막으로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고가 나면 첫 번째 맞고 두 번째 맞고 세 번째, 네 번째, 5개의 방호막이 있는데 그 중에 4개가 녹아버렸대요. 마지막 5번째는 녹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뭐가 새어나온다든가 이런 일은 없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이제 공포에 질린 거죠. 그래서 수십만 명이 대피하는 그런 소동을 벌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또 전 세계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원전 공포에 질린 거예요. 안 그래도 그 이전까지 수많은 시민운동가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반전, 반핵운동 이런 걸 계속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딱 보니까, 야, 진짜 원전이 위험한 거네?
라고 뭐 하나 증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얼마 안 있어서 카터 대통령이 이제 더 이상 미국에서는 원전을 짓지 않는다, 이런 선언을 하기까지 했던 겁니다. 근데 이게 미국에만 끝인 게 아니잖아요. 그 7년 후에 1986년 체르노빌 사고라고 하는 거 여러분 다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 체르노빌이 어디냐면 지금 우크라이나입니다. 그 우크라이나에 소련의 원전이 있었거든요. 그 우크라이나는 사실은 소련의 영토였잖아요. 그 우크라이나 지방 체르노빌에 원전이 있었는데 그게 녹아내린 겁니다. 그 방사능이 여기서 실제로 노출이 됐잖아요. 사람들은 다 대피하고 그러고 일대가 완전히 폐허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사람이 원전 공포에 휩싸이게 된 거죠. 이 그래프는 1953년부터 2023년까지 전 세계를 통틀어서 새로 건설에 착수하는 원자로 숫자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최고치가 언제입니까? 1975년 44개였어요. 그 해에 전 세계적으로 44개의 원전이 새로 착수가 된 겁니다. 그런데 1979년에 스리마일 아일랜드 사태가 터졌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80년대부터 원전 착수 숫자가 급격하게 감소를 하죠. 그리고 90년대 말이 되면 거의 없는 상태가 돼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거의 손가락에 꼽을 정도가 되는데 그 우리나라에서 건설되는 것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멈추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2000년대 말부터 보면 조금 이야기가 달라져요. 그 이전까지는 5개 이하 뭐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2000년대 말이 되면 10개, 20개 요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근데 왜 그래요? 거기 색깔이 있죠? 그 노란색 때문입니다. 그 노란색을 일부러 색깔을 달리 칠해 놓은 건데, 예, 그게 바로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원자력 발전소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된 거예요. 이때가 중국 경제가 급성장을 할 때 아닙니까? 2001년도에 중국이 WTO에 가입을 했죠. 그리고 미국이 중국을 엄청 밀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막 14%, 15% 이렇게 성장을 하는, 몇 년 지나면 2배씩 막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자, 그러니 전기는 얼마나 많이 쓰겠습니까? 전기 수요가 폭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감당을 하냐? 이거 주로 했던 게 석탄이에요. 근데 석탄 발전을 하니까 대기가 이 공기가 엉망진창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겠는데 방법이 뭐냐? 이건 원전이다. 다른 방법이 없다. 뭐 태양광 이런 것도 하긴 하지만 그걸 가지고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원전에다가 엄청난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원전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그냥 발전용만 아닙니다. 발전용으로 쓰고 나온 핵 폐기물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계속해서 농축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핵탄두용 그리고 우라늄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2개의 목적이 있었던 거죠. 한편으로는 그 급증하는 전기 수요를 충당한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핵탄두, ICBM용 핵탄두를 늘린다라고 하는 2가지 목적으로 이렇게 원자로 건설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원전 건설을 멈추지 않은 나라인 거죠. 대한민국이 이 작은 나라치고는 굉장히 탄탄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위한 서플라이 체인을 전체를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다만 그 우라늄을 가공하는 그거는 국제 협약 때문에 수입을 하고 있지만 나머지는 대부분 다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서플라이 체인을 갖게 된 거죠. 자, 문재인 정권 때 탈원전 정책으로 해서 그것이 좀 타격을 입었죠. 그래서 그 업체들도 이거 문을 닫아야 되는 거 아니야? 특히 이 두산 같은 데가 그랬고, 또 이 원자핵공학과에 입학하는 학생들 숫자도 확실히 줄어들었고, 그랬지만, 이제 다시 이제 분위기가 상당히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분위기가 이랬어요. 그래서 중국을 빼놓고 또 러시아를 빼놓고는 세계 대부분 나라들이 원자력 안 한다. 이게 분위기였는데, 근데 요 몇 년 사이에 엄청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4년 3월 21일인 거죠. 벨기에 브뤼셀, 여기에서 유럽의 원자력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이게 참가국이 34개국이에요. 이들이 모여서 뭐를 했냐? 원자력 부흥이 필요하다. 원자력 르네상스가 필요하다고 선언을 한 거예요. 자, 여기 누가 참석을 했느냐? 유럽연합 의장 있잖아요. 그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말하자면 대통령
같은 사람이죠. 이 사람이 전체 회의를 주재를 했고 여기에 네덜란드, 프랑스, 헝가리, 이탈리아 이런 EU 회원국 11개국이 참가를 했고요. 그리고 34개국이 참가했다 그랬잖아요. EU에서 11개, EU 밖에서 23개국이 또 참가를 했습니다. 미국,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대한민국 또 참가를 했죠. 이렇게 해서 34개국이 참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놓고 전 세계에 원자력이 필요하다 이런 선언을 한 거예요. 이건 엄청난 분위기의 변화라고 봐야 하는 거죠. 올해 3월에 이런 회의가 있었지만 2022년 2년 전에는요 유럽연합 전체 차원에서 일종의 법 같은 걸 만들었거든요. 텍소노미라고 하는 거였는데 그 이전까지는 이 재생 가능 에너지 또 지속 가능한 에너지라고 하는 것의 그 카테고리 속에 태양광, 풍력 이런 것만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2022년에 이걸 바꾼 거예요. 그 텍소노미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걸 감당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천연가스, 또 원자력 이것도 지속 가능한 에너지에 포함시킨다라고 법을 바꾼 거죠. 그런 일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유럽의 모든 나라가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스트리아, 독일, 스페인 이런 나라들은 굉장히 심각하게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 상태이지요. 그래서 다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분위기의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 변화에 동유럽 국가들이 아주 적극적인데요. 이 지도를 보시면 여기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네. 이게 현재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나라들인 겁니다. 이번에 우리 한국수력원자력 한수원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그 나라 체코, 또 헝가리, 루마니아 이런 7개 나라입니다. 그 금액을 다 합치면 1,300억 유로예요. 그거를 환산을 하게 되면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한 200조 원에 달하는 거죠. 동유럽 국가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들뿐만이 아니고 원자력 정상회의에 이탈리아 뭐 참석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도 지금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들이 건설 능력이 사실은 없거든요. 그야말로 거대한 원전 시장이 열리고 있는 겁니다. 자,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원자력에 관심을 돌리게 된 원인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크게 보면 4가지더라고요. 첫째는 이 풍력, 태양광 이런 이 에너지들이 문제가 있어요. 땅을 너무 많이 차지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농촌에 가보면 여기저기 그 산에다가 나무 다 베고 거기다가 태양광 패널들로 덮은 것들 굉장히 많잖아요. 바로 그 문제입니다. 이건 이거 우리나라만 그러겠어요? 다른 나라 다 똑같은 거죠. 그래서 실상을 한번 조사해보자. 유럽연합 주도로 해서 이 관련돼서 연구를 했는데요. 이런 숫자가 나왔어요. 1제곱킬로미터당 1km, 1km 이 사각형 땅인 거죠. 요만한 땅에 발전소를 건설하면 어느 정도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겠냐? 7,000 기가와트아워입니다. 자, 그런데 풍력을 하면 얼마냐? 13 기가와트아워고 태양광은 조금 더 많아서 47 내지 65 그러니까 한 60 정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똑같은 양의 전기를 발전을 할 때 원전에 쓰는 땅과 풍력, 태양광에 쓰는 땅과 이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풍력을 쓰게 되면 원전 쓸 때보다 500배나 더 많은 땅이 필요한 거고요. 태양광은 그거보다는 좀 작아서 한 150배 정도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다 오염이잖아요. 해상에다가 풍력 발전기를 세우면 어떻습니까? 거기에는 가서 배가 고기를 잡을 수도 없는 거예요. 풍력, 태양광을 육지하게 되면 거기다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풍력과 태양광이라고 하는 게 좋기만 한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연구에서 확인을 한 셈인 거죠. 둘째, 비용입니다. 똑같은 연구인데 거기에 나오는 그 보고서에 나오는 숫자들입니다만은 여기서는 네덜란드하고 체코 두 나라를 사례로 연구를 했더라고요. 체코의 경우 현재까지 들어간 비용들을 놓고 보면요. 지금도 원자력 발전소가 6기가 있거든요. 그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태양광 발전 비용이 얼마냐? 1메가와트당 41유로 정도가 됩니다. 육지 풍력 같은 경우는 29유로인데요. 원자력은 얼마냐? 16유로예요. 훨씬 싸죠? 그럼 앞으로 새로 짓는다면 어떻게 될까? 태양광이 23유로, 풍력이 25유로, 원자력이 15유로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완전히 새로 짓는다고 하더라도 원자력이 한 40% 정도 전기 요금이 싼 겁니다. 체코의 경우는 그렇다. 그럼 네덜란드는 어떠냐? 비슷한 숫자더라고요. 네덜란드
폴란드의 경우에는 해상 풍력 비용이 조금 싸긴 해요. 또 원전을 건설하는 비용이 조금 비싸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여전히 그 비용 차이가 한 20 내지 30% 정도 원전이 더 싼 겁니다. 자, 그래서 차지하는 땅의 면적도 그렇고 비용도 그런데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거죠. 바로 지정학입니다. 2022년 2월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했잖아요. 분위기가 유럽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냐? 그 이전까지 유럽 사람들 중에 러시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자, 미국이 있고 러시아 있고 중국이 있고 그런데 그때 2017년 이후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했잖아요. 트럼프가 유럽 나토 국가들한테 아주 함부로 했잖아요. 그런데 푸틴은 아주 고분고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푸틴을 좋아한 거죠. 그리고 러시아를 좋아한 거예요. 거기다가 러시아산 가스가 천연가스가 아주 품질도 좋고 값도 쌌거든요. 그러니까 사이도 좋은데다가 제품도 좋으니까 러시아산 가스를 다 들여다가 썼던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러시아 가스 판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믿었던 푸틴한테 완전히 발등을 찍히게 된 거죠. 유럽 사람들이. 나토에 가입하려고 하는 또 유럽 연합에 가입하고 싶어하는 우크라이나를 침략을 하네? 그러면 이미 가입이 되어 있는 체코라든가 폴란드라든가 뭐 이런 데도 언제든지 침략할 수 있겠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유럽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러시아 도저히 못 믿겠어. 푸틴 못 믿겠어. 이렇게 된 거고요. 자, 그러면 거기서 들여다 쓰는 이 가스 어떡하지? 그거 들여다 썼다가 무슨 일을 당하려고. 그래서 러시아산 가스 수입을 다 차단을 했지 않습니까? 자,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럼 가스값 어떡하죠? 그걸 가지고 발전을 했는데 전기 요금은 어떡하죠? 이게 이제 다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비용이 급등을 하게 됐고요. 그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는데 태양광 풍력만 가지고 해결이 되느냐? 돈도 많이 들어가고 땅도 많이 잡아먹는데다가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잖냐. 그러니 원전도 같이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이 원전을 받아들이게 된 그런 측면도 굉장히 강합니다. 유럽은 이 독재 국가가 아니고 민주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여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론도 그런데 굉장히 급격하게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헝가리에 스자자데브라고 하는 재단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 알파벳으로 써놨는데 읽지를 못하겠어요. 글자도 좀 이상하고 그래서. 근데 제 나름대로 읽은 것이 스자자데브인데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 재단에서 2022년에 여론조사를 했어요. 유럽 연합 27개 회원국, 거기에 38,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원전에 대한 찬반 의사를 조사를 했는데요. 원전 절대 불가라고 하는 응답이 2016년에 41%였는데 2022년에 15%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반원전 분위기가 확 줄어든 거예요. 그리고 원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응답은 2016년에 15%였는데 40%로 늘어났고요. 자, 그런데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반대를 굉장히 심하게 하는 나라들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예요? 오스트리아, 독일 이런 나라라고 했잖아요. 스페인 이런 나라. 근데 오스트리아하고 독일 제일 심한 두 나라를 보면요. 이 나라도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오스트리아의 경우에 2016년 원전 반대가 78%였거든요. 2022년에 47%로 줄었어요. 독일은 어떠냐? 2016년에 65% 반대였는데 2022년에는 20% 반대. 로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원전을 굉장히 반대를 했던 그 나라들조차도 상당히 원전에 우호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전반적인 분위기는 원전 확대, 이게 큰 물줄기입니다만은 근데 이거 하고 싶다고 해서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계획만 세운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일 큰 장애물은 바로 돈이에요. 원전 건설을 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요번에 체코에서도 보면 우리나라가 우선 협상 대상자이지만 그 원전 2기 얼마라고 해? 24조 원이라고 계속 뭐 플래카드에 내붙고 막 그러잖아요. 자, 인구 1,000만인 나라, 국민소득 2만 달러도 잘 안 되는 그 나라, 체코 그렇잖아요. 근데 24조 원을 어디 가서 마련을 해요? 그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굉장히 큰 마음을 먹고 있는 거죠. 그럼 다른 나라들 어떻습니까? 다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돈은 없는데 원자력 발전소는 건설을 해야 되고 돈은 엄청나게 많이 들고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고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이론적으로만 생각을 하면 뭐 방법이 있긴 합니다. 국채를 발행하는 거죠. 일단 빚을 내서 원전을 짓고 나중에 원전을 가동을 해서 전기료 수입, 그걸 가지고 갚아 나가면 되지 않느냐. 이게 이론으로는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쉽지가 않은 겁니다. 왜? 유럽 국가들이 빚이 굉장히 많아요. 서유럽 국가들은 2009년 유럽 그 재정 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빚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그리스,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은 빚이 너무너무 많죠. 사실은 뭐 근데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서유럽 국가들은 그렇고요. 동유럽 국가들은 어때요? 가난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빚이 더 늘어나게 된 거예요. 최근에 또 문제가 생긴 거죠. 뭐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잖아요. 또 트럼프가 유럽 국가들한테 뭐라고 그러는 겁니까? 너희들 야, 왜 미국에 의지하려고 그러느냐? 너희들이 돈 내서 너희들이 군대를 키우고 무기를 사고 그래야지. 이것도 아주 현실적인 압박인 겁니다. 방위비를 계속해서 늘리고 있어요. 돈 들어갈 일은 태산인데 국민들 세금 걷기는 쉽지가 않고 또 유럽 경제가 영 시원찮은 상태고, 그러니 돈을 어디서 마련하느냐? 라고 하는 거죠. 이게 다 충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다행히 우리나라 한수원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그 체코 같은 경우에 건설하는 건설업자, 한국이 부담하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모든 비용을 다 부담하는 그런 구조인 거예요. 그 건설 공사라는 게 다 그런 거지. 그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닙니다. 원전이 민자 유치로 추진되는 것들도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국에 지금 힌클리 포인트 C라고 하는데 원전이 건설되고 있거든요. 프랑스의 EDF가 가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거를 누구 돈으로 하느냐? 자기 돈으로 해요. 민자 유치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돈 들여서 원전을 만들고 그 원전이 가동이 되면 전기료 수입은 자기가 가져간다. 이런 구조인 겁니다. 그래서 최초의 투자는 프랑스의 EDF하고 중국의 원자력 기업이 공동 투자를 해가지고 그 영국의 힌클리 포인트 C 원전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전 공사가 있다고 해서 건설 공사비 다 받아낼 수 있다, 이건 아닌 겁니다. 미국의 올해 이제 본격 가동이 시작된 조지아의 보글이라고 하는 원전도 그런 거죠. 민간 원자력 발전소인 거예요. 정부가 도움을 뭐 주기도 하는데 그거는 전기 요금이 너무 떨어질 경우에 정부가 좀 도와주겠다, 뭐 이런 식의 일종의 보험을 제공하는 방식, 이런 것들도 많은 거죠. 그래서 뭐 200조 원이나 된대 공사 금액이. 그게 다 뭐 그냥 공사하는 사람이 받아가는 그런 금액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원전을 건설하는데 또 다른 문제는 건설 능력 부족입니다. 세계 대부분 나라들이 그동안 원전 건설을 다 기피해 오다 보니까 그 원전 인력들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뭐 다른 걸로 가고 또 나이가 먹어서 은퇴하고 다 이렇게 됐죠. 또 그런 업체들도 다 없어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서플라이 체인들이 소멸이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 최고의 그 원전 강국이 프랑스인데요. 한때 이 원전 분야에 종사하던 인력이 22만 명이나 있었대요. 이제는 뭐 거의 다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정부가 또 마크롱 대통령이 부랴부랴 인력 양성 계획을 양성을 하자. 그래서 10만 명 양성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뭐 10만 양병설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한 느낌인데 추진 중이긴 하지만 이거 그렇게 쉽지가 않고 또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죠. 그런데 원전을 포기하지 않은 나라가 있죠. 대표적으로 러시아, 중국입니다. 특히 러시아 정말 최고의 원전 강국입니다. 그래서 2023년 러시아가 원전 수출을 해놓은 데가 굉장히 많아요. 세계 7개 나라에서 러시아 그 로사톰이라고 하는 데가 원전을 건설하고 있고요. 그 원자력 발전소의 그 원자로의 숫자는 19개입니다. 해외에 19개의 원자로를 건설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도 그 러시아 기술을 배운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이런 데다가 수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정이 바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유럽 국가들 또 미국 이런 데서 원전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최고의 원전 강국인 러시아, 중국 이런 데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지정학적으로. 러시아는 유럽 나토 국가들과 총뿌리를 서로 겨눈 사이가 됐고요. 중국은 그 러시아 편을 들고 있으니까 이쪽에 원전 공사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러시아 원전 가성비 하면 최고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중국에다가 원전 공사를 맡길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러니 남는 건 대한민국. 그 원전 건설 능력이 지난 정권 때 타격을 받긴 했지만 그래도 다시 이제 회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체코 원전 우선 협상자 선정이라고 하는 쾌거를 이루었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자, 이 원전붐, 세계적인 원자력 르네상스, 이 기회를 잘 활용하려면 한국의 위치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사를 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러시아나 중국 그쪽 편이라고 인식이 된다면 그 시장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 우리의 원전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원전은 터키, 이집트, 방글라데시 이런 시장으로 들어가서 중국, 러시아와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뭐 그림이 너무 뻔하잖아요. 자, 방위산업과 더불어서 이 원자력 발전도 우리에게 찾아온 천재 일우의 기회입니다. 잘 활용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에너지 문제에 크게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동시에 우리나라 경제를 도약시키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